전라남도 쪽인가? 이쪽으로 가서 수업을 잠깐 들어가서 봤는데 1시간 내내 보지는 못했어요. 선생님이 사투리를 써가면서 처음에 막 시작하는데, 얘들아, 너희들 야구 좋아하지? 야구 어떤 팀 좋아하니? 이제 그 당시에는 그 해태가 그쪽에 있었을 때예요. 해태.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전부 해태요, 해태. 해태에서도 어떤 선수를 제일 좋아하니? 그러니까 이종범이요, 이종범. 그때 이종범이라는 선수가 안타도 잘 치고 도루도 잘하고 발이 빨랐어요. 바람의 아들이라고 그런 별명을 붙은 선수인데, 그래? 그러면은 그 선수의 타율이 얼마인 줄 아니? 뭐 3할 8푼이에요. 뭐 아니야. 지난주에 보니까 4할 뭐 2푼이었어. 뭐. 이런 식으로 막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면 3할 8푼은 뭐고 4할 2푼은 뭘까? 우리 이번 시간에 그거 한번 알아보자. 그러니까는 그 아이들이 이제 뭐 말로만 텔레비전을 통해서만 3할 8푼, 4할 2푼을 알았지,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이제 이게 높으면 좋다는 것만 알지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아이들이 눈을 반짝반짝 뜨고 이제 설명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종범이가 10번 타석에 나와서 5번 안타를 치고 5번 안타를 못 치면 이것을 5할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10번 나와서 4번 치면은 몇 할이 될까? 뭐 4할. 그러면은 3할 8푼이라는 건 뭘까? 이건 10번이 아니라 100번 나왔을 때 38번 안타를 치면 3할 8푼이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하는 거예요. 첫째, 학생들한테 흥미와 동기를 유발시켰어요. 교과서 하나도 없이 그냥 맨손으로 시작을 하는 수업이었어요. 그때. 뭐 자료도 별로 없었어요. 두 번째는 학생의 실제적인 삶 속에 이걸 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를 했어요. 그리고 학습량도 많지도 않았어요. 딱 인상 깊게. 이런 그 수업 같은 것이 굉장히 인상이 남고, 총론 주요 사항이 금년 하반기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미 고교 학점제는 마이스터교에 적용하고 있어요, 일부. 그 다음에 2022년 내년에는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를 내년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는 내년 시험 문제에는 안 나오겠죠. 요게 나오겠죠, 요게. 그리고 고교 학점제도 특성화고와 일반고 일부 도입하는데 지금 경기도가 고교 학점제가 굉장히 빨리 추진하고 있어요. 경기도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24년부터 초등학교에 적용합니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2025년부터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고교 학점제는 2025년에 전체 고등학교가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교과서는 이렇게 일정이 나와 있고, 이러한 교육과정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핵심이 고교 학점제인데, 이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것이 대입하고 관련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은 대입에 종속돼 있다 이런 말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대입제도 개편 없이는 이 고교 학점제가 성공할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입제도 개편을 검토를 지금 하는 중입니다. 이것과 맞게. 그래서 따로 놀지 않도록. 그래서 2024년도에 2028학년도 대입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발표를 하면 4년 후에는 대입이 이렇게 바뀌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공부해라. 이렇게 이제 되겠죠. 이런 일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하반기에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과 주요 사항이 발표가 되니까 요것을 꼭 이렇게 기다렸다가 공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금년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동료 교원 평가는 미실시한다는 것, 학생 학부모 만족도는 그대로 실시하고요. 그리고 그동안에는 컴퓨터를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했는데 이제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앱을 지원을 하도록 했고, 또 학부모는 교장, 담임교사 외 1인에서 총 3명 이상의 교원을 평가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본인이 희망하는 교원 1명 이상만 해도 되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평가자는 교육활동 소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교원 평가할 때가 되면 여러분들 이렇게 평가 자료를 해가지고 나이스에다 올리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는 원격 수업 참관 또는 원격 수업 자료 등을 참조해도 만족도 조사 실시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또 학부모들이 또는 학생들이 평가한 그 문장에 서술형 문항 답변에 필터링 해가지고 아주 좋지 않은 글이 써져 있다거나 아주 욕설이라든가 비슷한 그런 금칙어가 있다. 그런 것들은 걸러서 교사한테 전달하지 않도록 교권 침해 예방 차원에서 이런 것도 이렇게 걸렀습니다. 또 교원 본인의 원격 수업 활동 자료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기존 교육 활동 소개 자료 또 수업 공개 이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 이해 충돌 방지법이라는 게 2021년 5월 18일에 공포돼서 내년 5월 19일에 시행되니까 내년 5월 19일이면 여러분들이 내년에 전문직 시험을 볼 때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이제 우리 교육자들은 적용 기간을 이렇게 우리 교육자들만 이제 한해서 이렇게 했는데 다른 고위 공무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공무원, 각급 학교장과 교직원인데 기간제 교원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학교와 영역계약을 체결한 업체 소속 직원은 제외합니다. 방과후학교 강사 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제외한다 이거죠. 이해충돌 방지법상 공직자의 행위 기준이 10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이 10가지를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게 10가지냐면은 공직자가 해야 할 5개의 신고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기피 신청. 내가 업무를 하는데 사적으로 이해관계자가 나하고 있다 그러면 신고를 하거나 회피를 하거나 기피를 해야 된다 이거죠. 또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을 보유했거나 매수했을 때는 신고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
고위공직자로 근무하기 전에 민간 부분에서 업무 활동한 내역, 이런 것들은 제출을 해야 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 들어오기 전에 로펌에서 뭐 근무를 했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은 제출을 해라 이 말이죠. 또 직무 관련자와 거래를 했다. 그때 신고를 해야 됩니다. 또 퇴직자하고 개인적으로 접촉을 했다. 그것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내가 알기로 퇴직자는 3년인가 사적 접촉을 금지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업무적으로. 예. 또 공직자가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 금지 행위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됩니다. 직무 관련 외부 활동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목표를 딱 설정을 하면 그 다음에 내용 방법이 가는 게 아니라 평가 계획이 먼저 가요. 그래서 이 목표를 알기 위해서 어떤 걸 평가를 하겠다. 이걸 평가를 하니까 이걸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다음에 내용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평가가 먼저 들어갑니다. 그때 중요한 것이 빅 아이디어예요. 평가를 할 때 주로 전이 가능성이 높은 주요 아이디어, 거기에다가 초점을 둔다 이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이해를 강조를 했는데 여기서 백워드 설계에서 말하는 진정한 이해가 뭔가? 백워드 과정의 설계 단계는 이제 3가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목표죠. 목표. 이것은 평가입니다. 평가 계획. 그리고 평가에 따라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아까 얘기한 이 진정한 이해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진정한 이해가 뭔가? 백워드 설계에서는 이 진정한 이해를 영속적 이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영속적 이해. 그래서 진짜 진정한 이해란 그것을 설명할 줄 알고 그걸 적용해야 되고 관점을 가지고 비판해야 되고 자기 지식을 만들고 감정이입할 수도 있고 해석할 수도 있는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이해다. 이렇게 백워드 설계에서는 보는 거죠. 이게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백워드 설계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서울시 교육청에 장학사 시험 문제에 나왔을 겁니다. 이것은 아예 할 수 없는 거구나. 요것은 도움만 주면 할 수 있는 문제구나. 이걸 알아내는 평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아내면 이 학생의 이 유능한 또래의 도움이나 성인의 도움으로 충분히 영역이 확정되는 거죠. 할 수 있는 영역이. 이 평가를 하면. 그런데 그냥 평가를 하면은, 이건 풀었어. 여기서부터는 못 풀었어. 그걸로 끝.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죠. 그냥 이것만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역동적 평가를 하면은 이 근접 발달 영역에 있는 문제는 못 풀었지만 여기서까지는 충분히 풀 수가 있구나 하는 걸 알아서 살짝 힌트만 주거나 도움을 주면은 풀 수 있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자의 사고 흐름을 하나하나 세세히 짚어보면서 현재 수준을 파악하는 게 역동적 평가예요. 평가 중에 의도적인 교수 활동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평가가 목적이 근접 발달 영역에 들어있는 수준을 알아내기 위한 평가니까 하다 보면 교수 활동도 일어나고 힌트도 주게 되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발달 잠재력 확인에 초점을 두는 그런 평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정적 평가와 역동적 평가로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 그냥 고정적 평가는 발달 수준, 얼마나 알고 있나만 알고 고정적이고 힌트라든가 이런 걸 제공하지 않고 그냥 과거 지향적으로 어느 정도 알고 있구나 딱 그것만 평가하는 거고, 역동적 평가는 실제로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잠재적으로 앞으로도 요것은 알 수 있겠구나, 더 약간만 지도하면 이것까지도 알 수 있겠구나, 또 의도적으로 교수 활동도 존재하고 또 이것은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그런 평가가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비계 설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비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건물을 지을 때 이 건물이 다 안 되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 가건물을 짓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연결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기계를 통해서 뭘 옮겨서 이렇게 옮기죠.